세상의 모든 약은 모두 독입니다. 독은 위험하고 해로우며 약은 안전하고 이롭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의학적으로 볼 때 독과 약은 둘 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존재라는 거죠. 똑같은 화학 물질이 단지 양의 차이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것을요, 그 양을 알맞게 사용했을 때만이 독이 아닌 약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독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화합물을 통해 만들어지는 독 성분들까지 합치면은 매일 수십 종, 수백 종 이상이 우리의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의 생활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독들은 생활에 유용한 인간을 위한 성분들로 사용되긴 하지만 인간에게 사용할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애초에 약이고 독이고 모두 인간을 위해 인간을 향해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롭고 누군가는 해롭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86년 5월 한 부부가 이 일본의 오키나와로 신혼여행차 방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신혼여행을 즐기던 중이었는데 남편에게 회사로부터 급한 일이 생겼다 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신혼여행 도중에 회사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내에게 미안해진 남편은요, 자기 대신 여행을 같이 해줄 아내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자기 대신 여행을 같이 해달라는 거였죠. 이렇게 배려를 해준 뒤에 자신은 회사가 있는 오사카로 되돌아갔어요. 남편이 아침에 돌아가고 오전 11시에 친구 3명과 남은 신부는요, 여기 보이는 이시가키 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텔에 체크인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장기간 여행을 해서 이 피로로 지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쉬면은 안정을 취하면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소를 옮긴 지 30분 정도 뒤가 되는 오후 1시 27분쯤에 호텔 방으로 들어가던 도중에 이 신부가 갑자기 구역질과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통과 팔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였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심폐정지로 사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내가 사망하자 함께 여행 중이던 친구들은 의문사를 당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친구에게 부검을 요청합니다. 시신의 해부가 시작됐어요.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아내의 심장에서는요, 피가 뭉쳐있는 현상이 되는 작은 울혈이 발견이 되긴 했지만요, 그 외에 다른 장기들은 깨끗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진료 기록을 보니까 부검이가 평소에 심근경색이 있었다, 지병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 게 분명한데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검이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내의 부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남편을 보고 이 사망 사건에 대해 더욱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망 원인을 궁금해하기보다 가장 먼저 꺼낸 말이 장기는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았냐 라고 하는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부검이는 이 남편의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심장과 혈액의 샘플을 보존해 놓기로 합니다. 아내가 죽자 처음에 친구들은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인 카미야 치카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예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이 아내의 친구들로부터 좀 안 좋은 인상의 남성으로 기억이 되고 있었는데요. 6개월 전에 사망했던 아내가 술집 종업원이었을 때 남편과 만난 겁니다. 남편이 자신을 공인회계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고가의 선물을 해대면서 환심을 샀다는 거죠. 그리고 6일 만에 청혼하는 일이 생깁니다. 굉장히 빠르게 결혼을 결심한 거죠, 남편이. 그러자 아내도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청혼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친구들에게
이 사망 사건을 목격한 같이 여행 중이던 친구들이었겠죠. 자신의 남편을 결혼을 하기로 한 카미야를 소개해 줍니다. 친구들은 이때부터 이 카미야라고 하는 이 남성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지인을 통해 이 카미야라고 하는 남성이 공인회계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친구들이 이 카미야라고 하는 이 남성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자 다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사실 경영 컨설턴트로 중소기업의 회계 관리를 하고 있다라면서 말을 돌려요. 그러면서 의심을 피하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당시 기억으로는 이런 대화가 있던 날 카미야는 낡고 오래된 구두를 신고 나왔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편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닌데도 자신의 친구에게 고가의 수백만 엔 상당의 선물을 수시로 해대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내의 친구들은 이 카미야라고 하는 남성이 거짓말을 하고 이런 믿을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게 자신의 결혼의 문제도 아니고 친구의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결혼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하던 도중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아내 친구들이 결정적으로 카미야를 의심했던 이유는요. 아내가 평소에 건강했습니다. 건강한 여성이었는데 이 카미야라고 하는 남성과 결혼한 후부터 약을 하나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약이 카미야가 남편이 제조해온 영양제였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남편을 강하게 의심했던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친구들이 신문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수상하니까 조사를 좀 해달라라는 의뢰를 했지만 이미 친구는 사망한 여성은 심근경색이라는 사인이 나와 있고 이미 사망 처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려고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일간 스포츠 뉴스 편집부 기자가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카미야 치카라라고 하는 남성의 과거를 캐기 시작합니다. 카미야는 1965년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던 첫 번째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7년 뒤에 자신의 직장 상사인 여성과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를 옮겼고요. 아내의 지위를 이용해서 경리부의 부장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이중 생활을 한 지 10년 만에 첫 번째 아내가, 간호사였던 아내가 가슴에 통증과 구토를 하는 심근경색으로 1981년에 사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 역시 사망을 했는데 역시나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거기에 1985년에 약국에서 캡슐 형태의 강장제를 다량으로 구매한 적이 있다는 것도 드러나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약을 산 거죠.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약사가 물어봤겠죠. 자신의 아버지가 치매 환자인데 자신을 의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신이 먹어야 할 약을 마을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니기 때문에 약이 항상 모자르다. 그래서 많이 산다. 라는 말을 한 것이 기자들에 의해서 밝혀지지만 사실 이 카미야라고 하는 남성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당시에 치매 환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기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이 내용이 신문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검사한 부검의의 이름은 오노 요키치 교수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검 자료들을 경찰서에 이때 제출을 해요. 오노 요키치 교수는 처음 부검을 할 때 아내 그 사망한 여성의 사망 원인을 심근경색이라고 썼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기사가 생기고 여론이 생기기 시작하자 심근경색을 지우고 여기에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인을 수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큰 일이었어요. 우선 병에 대해 좀 알아야 되는데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과 산소가 심장에 공급되지 못해서 심장 조직이나 근육이 괴사하는 죽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병에 의한 증상이 되는 거죠. 갑자기 한 번에 어느 날 오지 않습니다. 심근경색은. 하지만 신부전증이 되면요. 신부전증은 심장의 구조나 기능적인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요인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을 한대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신부전증은 상황에 따라서
외부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말하는 뜻이 되는 거기도 합니다. 즉 타살의 가능성을 염두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소견서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였어요. 최초로 남편인 이 카미야를 의심했던 친구들은 의심은 하고 있었어요. 심증은 있었지만 아무런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이 오노 교수는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사인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었어요. 어떠한 이유로 죽었다. 하지만 이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취재 능력은 없었죠. 그러던 도중에 기자들이 나타나서 이 카미야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면서 부검이가 가지고 있던 의심에 확신을 주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의 사인을 수정해서 경찰들이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됐던 겁니다. 경찰은 이제 이 카미야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내를 과연 어떻게 죽였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되는 범죄 방식을 알아내지 못해요. 일단 독극물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독을 사용했고 어떻게 먹였는지를 알아내지 못했던 거죠. 자, 의과대학에 조사를 의뢰해서 카미야가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그 캡슐을 조사를 했지만요, 아내의 몸에서 같은 반응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사이에 이 사건의 제보를 받은 보험회사도 수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모아 조사를 해보니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이 보험 수령인이 된 겁니다. 아내가 사망했을 당시에. 그래서 받아야 될 돈이 19억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이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는데 보험료만 한 달에 60만 엔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사망하기 20일 전에 가입이 됐었고 보험료는 한 달치밖에 내지 않은 상태였다고요. 굉장히 수상하죠. 정황상 아내를 살해한 범인은 이 카미야라고 하는 남성이 확실해 보입니다. 남은 것은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 이걸 입증하는 거죠. 이때 부검인 오노 교수가 사망한 여성을 독극물에 의한 사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채취해 두었던 그 장기와 혈액 샘플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대체 어떻게 죽였는지. 독살 같긴 한데 독이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가지고 있던 혈액도 샘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극소량의 혈액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실험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오노 교수는 실험을 할 수가 없자 사망 당시에 보였던 증상들, 이 사망 여성이 보였던 증상들만 가지고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봤을 때 약품보다는 자연 추출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사망한 여성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꽃의 이름은 각시 투구꽃이라고 합니다. 이 꽃은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서 자라는 들꽃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시대에 사약을 만들 때 쓰던 것처럼 이 투구꽃에는 뿌리에 굉장히 강한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노 교수는 보관해둔 혈액의 성분과 이 투구꽃의 성분을 비교 분석을 해서요, 이 투구꽃의 독성분이 사망자의 혈액에서도 똑같이 검출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쯤에 남편이었던 이 카미야라고 하는 남성은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한 뒤에 유흥에 빠졌습니다. 애인을 3명이나 두고 있었고 애인들에게 차와 집을 선물하고 있던 도중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90년 10월이 됩니다. 카미야가 걸었던 보험금 민사소송 재판에서 오노 교수가 증언대에 섭니다. 그래서 오노 교수가 사망자의 사인은 각시 투구꽃의 독성분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건이 매일 일본 전역의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제보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전화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TV에 나온 남자가, 카미야죠, 자신의 꽃집에서 투구꽃 화분 62그루를 구매한 적이 있다 라는 제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남편인 카미야 치카라가 확실해 보였지만 경찰은 검거할 수는 없었어요. 이유가 카미야와 아내가 공항에서 헤어지고 나서 아내가 오키나와에서 사망할 때까지 1시간 40분이라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각시 투구꽃에 의한 독에 의한 중독 반응은요 3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내됩니다. 하지만 실제보다 70분이나 늦게 반응이 왔다는 것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었어요. 이 빈 공백이 카미야에게 알리바이로 작용하는 겁니다. 경찰은 다시 사건을 우회를 해서 카미야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카미야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 외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월세방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혼자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세와 수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의심스럽죠.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서 방안을 조사해 보니까 이 집안에서 투구꽃의 독성분이 발견됐습니다. 동시에 이 카미야가 자신이 격리부장의 직책에 있다 이 자리를 이용해서 회사의 주식을 횡령해요. 그래서 이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회사 몰래. 그리고 7억엔의 금액을 횡령해버려요. 이 빼돌린 것을 밝혀내면서 횡령죄로 긴급 체포가 됩니다. 경찰은 급한 대로 카미야를 사기 미수로 기소해서 살해 혐의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내가 카미야와 헤어진 뒤에 사망하기까지 1시간 40분의 공백을 채울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제보가 한 업으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카미야가 자신을 대학 조교라며 소개를 한 뒤에 책을 쓰는데 사용할 것이라며 연구에 사용한다는 거죠. 비밀리에 이 독성이 너무 강해서 팔지도 못하는 보거를 120만엔의 금액을 들여서 1200마리씩이나 사갔다라는 내용의 제보였어요. 자, 보거도 독이 있습니다. 자, 이 보거의 독성분과 다시 한번 사망한 여성의 혈액에서 독성분을 검출하는데 보거의 독과 일치하는 성분이 검출되는 거죠. 카미야의 아내는 투구꽃과 보거독에 의해서 사망하게 됐던 겁니다. 굳이 사람을 살해하는데 번거롭게 두 가지의 독극물을 함께 사용했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노 교수는 이 보거의 독을 연구하다 보니 이 독의 한 가지 특징을 알아냅니다. 보거독에는요 기량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요. 기량작용은 반응을 느리게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투구꽃에 중독을 시킨 뒤 사망까지의 지연 시간을 벌기 위해 남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죠. 보거의 독을 섞어서 투구꽃의 반응을 느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30분 만에 일어나야 할 반응을 1시간 40분으로 늦춰버리는 거죠. 이렇게 공백을 만들어낸 겁니다. 카미야 치카라는 그동안 이 범죄를 위해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간호사였던 첫 부인에게서 어떤 독성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장기간 범행을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부인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죠. 첫 부인이. 이것도 아마 이 카미야가 자신의 독살 테스트를 위해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둘째 부인, 직장 상사였던 둘째 부인과 결혼한 뒤에 아내의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의 돈을 관리하는 격리부 부장 자리에 앉죠. 그리고 자신이 회사의 돈을 만지니까 주식을 팔아서 범행 자금을 마련했고요. 완벽한 보험 살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몰래 월세방을 얻어서 약국에서 산 강장제와 정제 기계 몇 대씩을 장만해서 독을 정제하기 시작했고 실험에 사용하는 쥐도 구입했어요. 실험용 쥐를 100여 마리를 가지고 6개월 이상의 이 독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엄청난 투자를 했던 거죠. 장기간 계획을 했던 범죄로 생각이 듭니다. 카미야는 매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몰래 실험을 반복하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독살 시간을 만들어낸 뒤 영양제라고 속이며 결국 신혼여행지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게 된 것이 한 법의학자의 끈질긴 실험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카미야 치카라는 2002년 세 번째 부인의 독살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7일 암으로 수감 중이던 의료형무소에서 73세에 사망을 했고요. 이 사건을 해결했던 부검이 오노 요키치 교수는 현재 도쿄대학에서 법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사건은 1986년 5월 19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투구꽃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래된 범죄 사건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 내용이 아직 기억에 남아있나요? 인어공주가 바다마녀의 저주를 풀지 못해서 물거품이 된 이야기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자신을 찾으러 온 왕자를 만나 잠에서 깨어났고 결혼을 하게 되죠. 동화책은 꿈과 희망, 상상력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고요. 이러한 이야기로 전설이나 신화와 함께 동서양을 통틀어 인류의 문명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죠. 어릴 때는 마냥 재미있게만 읽던 동화가 성인이 되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면요, 이 이야기의 주제나 상징들이 아주 놀랄만한 무서운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야기가 아이들이 읽기에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고 잔인한 내용의 동화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죽을 때까지 춤을 멈추지 못해서 결국 발목을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빨간 구두 이야기가 있고요. 가난에 시달리자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과자집에 사는 마녀의 유혹에 빠져서 저녁 식사로 인육이 될 뻔했던 헨젤과 그레텔이 이런 섬뜩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가 이런 무서운 내용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어른들의 보호를 통해 안전하게 자라야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가끔씩 어른의 예측을 벗어나는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로 이어질 때도 많죠. 동화는 이러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이 돌발 행동들을 제어해주고 조심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훈을 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일종의 경고를 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동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푸른 수염이라는 별명을 가진 영주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영주와 결혼한 아내들은 어떤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모두 실종이 됩니다. 그러자 푸른 수염은 안느라는 이름의 새 아내를 얻게 되었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열쇠꾸러미를 안느에게 건네주면서 어느 방이든 열어봐도 좋지만 마지막에 작은 방은 절대로 들어가선 안 된다며 만약 들어가게 되면 분명 후회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떠나게 되죠. 하지만 안느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푸른 수염이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작은 방을 열게 되는데요. 푸른 수염은 이 방 안에 자신의 목을 졸라 살해한 예전 아내들의 시체를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된 안느는 깜짝 놀라서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피를 묻히게 됐죠. 마침 푸른 수염이 여행에서 돌아와 열쇠 꾸러미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는 안느가 약속을 어기고 작은 방에 들어나갔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화가 난 푸른 수염은 작은 방에 모아둔 예전 아내들처럼 새 아내인 안느를 살해하려는데요. 이때 안느의 형제들이 나타나서 푸른 수염을 죽였고 목숨을 구하게 된 안느는 남편의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자신도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으로 동화 푸른 수염은 보통의 다른 동화들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성인이 되어서 다시 보니 이 동화가 어린 아이들이 보거나 듣기에 적합한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동화 속의 주인공은 자신의 아내들을 살해한 잔인한 연쇄살인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내를 죽인 후 시체를 방 안에 모아두는 것은 실제로 연쇄살인범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요. 살인이 끝나면 새로운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새 아내를 뒀고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마치 아내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모든 살인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행동도 보이고 있죠. 모든 면에서 이 푸른 수염의 주인공은 악질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이 동화 푸른 수염의 내용은 살인을 즐기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연쇄살인마로 보여지는데요. 이 동화의 제목이 궁금하실 겁니다. 17세기에 프랑스 작가인 샤를 페로가 쓴 푸른 수염이라는 동화예요.
주요 작품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장화시는 고양이, 신데렐라 등이 있어요. 어릴 적에 우리가 한 번쯤 읽어봤던 동화들이 모두 샤를 페루의 작품이었던 거죠. 샤를 페루는 1703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림 형제나 안데르센이 등장을 했어요. 이들과 또 비교가 될 정도로 아주 많은 작품을 남겼고 동화라는 새로운 장르의 기반을 다져놨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샤를 페루 이후에 동화가 아주 많은 발전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로 재주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동화 작가가 되기 이전에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전직 변호사였고요. 루브르 궁전을 건축 담당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리고 프랑스 회화와 과학 아카데미의 창립 멤버이기도 했어요. 아주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던 거죠.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재능을 보일 수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미스테리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 샤를 페로를 더욱 미스테리하게 만드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샤를 페로 사망 200년 후에 프랑스에서 깜짝 놀랄만한 대형 연쇄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사건의 내용도 굉장히 잔인했지만 사람들이 진짜 놀랐던 이유가 이 사건이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푸른 수염의 내용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미스테리 범죄 사건은요, 200년 전에 쓰인 동화가 현실로 일어났던 푸른 수염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6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 셀레스틴 비숑에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셀레스틴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기 전 남편이 병으로 사망을 하자 큰 저택에서 혼자서 지내고 있었던 거죠. 당시 프랑스가 1914년에 발발한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과부와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넘쳐나던 시기였고요. 매일 전쟁 소식을 알리는 신문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이 셀레스틴도 이 신문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문에서 광고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이 광고 속에서는 자신을 40대 남성으로 소개하면서 넉넉한 수입과 형편을 가지고 있지만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서 재혼 상대를 찾고 있다는 구인 광고였던 겁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2년이 되었던 셀레스틴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재혼을 고민하던 차였는데 마침 광고 속의 남성이 자신의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에 잘 이해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남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순조롭게 만남이 진행되었죠. 실제로 광고 속 남성은 이 셀레스틴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정중한 말솜씨로 남성도 셀레스틴이 마음에 들었고요.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운 사이가 되면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개월이 지났어요. 갑자기 파리 경찰서에 한 여성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이 새 신부가 된 셀레스틴 비숑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신혼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할 언니가 집과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에 갑자기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면서 실종 신고를 하러 왔던 것이었어요. 경찰이 동생에게 연락을 끊기 전 셀레스틴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2달 전에 언니가 재혼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본 새 언니의 남편은 왠지 인상이 좋지 않았고 어딘가 수상해 보이기도 한다는 진술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경찰은 셀레스틴의 실종에 새 남편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동생에게 그 남편의 이름과 신상을 물어본 뒤 조사를 시작해봤어요. 조사 결과 파리에는 셀레스틴의 가족들이 알고 있던 그 이름의 새 남편은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가명을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셀레스틴에게 가족들에게 밝힌 신상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 새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이긴 했지만 신원 파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 프랑스와 주변 유럽 국가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매일마다 발생하는 사망자와 실종자로 인해 제대로 된 신원 파악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이었던 데다가 20세기가 막 들어서기 전인 시기에 지금처럼 재산명이나 취득 과정을 확인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었겠죠. 파리 경찰은 마땅한 수사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던 경찰은 셀레스틴의 실종 사건이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그 신문 광고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신문 광고를 중심으로 수사를 해봅니다. 그러자 아주 놀랄만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셀레스틴과 비슷한 부유층 과부 여성의 실종 사건이 이번 한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과부 여성들의 실종 신고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1915년 2월에 사라진 잔 마리 퀴셰와 아들의 실종을 시작으로 실종 부녀자의 숫자는 수십 건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세 가지 공통점이 보였는데요. 먼저 실종 여성들은 남편 없이 외롭게 살고 있다는 것과 모두 신문 광고를 통해 만난 남성과 재혼한 지 몇 달 만에 실종이 되었고, 사라진 뒤 여성들의 재산이 모두 처분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통점들은 진범이 잡히던 1921년까지 총 5년간 11명의 실종자 모두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경찰이 찾아낸 범인의 이름은요, 앙리 데지레 랑드리로 이미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어서 경찰서를 들락거리던 인물이었어요. 범인은 왜 이런 사건을 벌였으며 어떠한 과정으로 붙잡히게 되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리 랑드리는 1869년 4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철공소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재단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앙리의 가족은 노동계층이었어요. 그래서 부유하진 않았지만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았던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있는 형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앙리가 건축을 공부할 수 있었고, 졸업 후에 건설회사에 취직했지만 갑자기 진로를 바꿔서 1887년에 프랑스 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그렇게 부사관으로 4년 동안 복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혼을 했는데 사촌과 결혼합니다. 19세기 유럽은 근친 결혼을 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하죠. 아이도 넷이나 낳았고 군 제대 후에 중고 가구 판매를 시작했지만 생각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요. 가족이 점점 늘어나자 생활이 어려워진 앙리는 결국 손님으로 자주 오던 과부들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앙리의 사기 수법이 너무나 허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방 붙잡힙니다. 그렇게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고요. 앙리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아내는 혼자서 자식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2년 후에 출소한 앙리는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았던 아내와 자식들에게 크게 실망을 했어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기를 쳤던 것인데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책임질 가족이 없어진 앙리는요, 출소 후에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서만 사기를 치기로 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전쟁 중이라는 것에서 새로운 사기 방법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고 있는 돈 많은 과부들과 결혼한 뒤에 그 재산을 빼앗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예전에도 과부를 상대로 사기를 쳐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과부들이 어떤 조건의 남성과 재혼을 원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중년 과부 여성들의 취향에 맞춰서 거짓으로 신문에 자신을 광고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앙리는 광고를 새로 올릴 때마다 매번 다른 가명을 사용했지만 광고 내용들은 모두 똑같았다 그래요. 40대 아내와 사별을 했고 수입과 형편이 좋으며 재혼을 강력하게 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신문에 실었던 거죠.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 여성에게 연락이 오면은 결혼을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렇게 1915년 1월에 만난 잔 마리 퀴셰와 첫 번째 재혼을 하게 되죠.
새 아내는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여성으로 부모와 죽은 남편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 마리와 아들은요, 앙리가 독을 넣어 만든 음식을 먹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독사로 앙리는 아내와 아들의 시신을요, 오븐에 넣어서 불태워 처리합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해둔 마리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에 자취를 감추게 되죠. 이런 식으로 총 11번의 범행이 반복되었고요. 항상 같은 수법만 사용했습니다. 시신을 불에 태우는 수법으로 사망한 여성들의 시신을 찾지 못했죠. 가족들이나 경찰이.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데레제 라보르드 린이라는 여성이 시신이 앙리 체포 이후에 유일하게 발견된 케이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앙리에게 독살당했지만 시신이 불에 잘 타지 않아서 집 근처 강에다 시신을 유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데레제의 시신은 사망 1년 뒤 부패가 심하게 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어요. 데제레가 이 앙리의 희생자 중 유일하게 시신이 발견된 경우고 유가족에게 사건 해결 후에 시신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희생자들은 전부 시신을 찾지 못해서 불에 태웠다는 것 외에 시신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916년 8월 셀레스틴 비송을 찾아달라는 여동생의 신고로 과부 연쇄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파리 경찰은요, 그동안 신고된 내용들과 재혼하게 됐다는 신문 광고 내용들을 토대로 5년 만인 1921년 4월에 앙리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앙리 랑드리의 죄명은 재산 횡령이었지만 단순 사기가 아니라 살인범이라는 셀레스틴 여동생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앙리를 상대로 실종자들을 정말 살해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앙리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시인을 했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살인 혐의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상한 행동을 보이자 경찰은 앙리가 아내들을 살해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됐고요. 살인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앙리의 집을 집중적으로 수색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대신에 창고에서 실종 여성들의 옷과 소지품, 그리고 매번 광고를 올릴 때마다 사용한 가명이 적혀있는 메모 등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으로 앙리의 살인 혐의가 거의 확실시 되었죠. 체포된 지 3개월 후에 앙리는 11건의 살인죄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시신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앙리는 자신의 살인 혐의를 계속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창고에서 발견된 아내들의 옷과 소지품은 자신의 직업이 중고 가구 매매상이라 출처가 불명한 작물을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며 독극물 구입은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에 구입했다는 것이라면서 신문 광고로 여성들과 만난 적은 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면서 재혼 사실까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앙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앙리의 주장은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판사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앙리 랑드리는 모든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서 사형이 선고됩니다. 이 사형 선고 판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앙리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제출했던 이 집안 내부도 사진 때문이었는데요. 이 내부도에는 실제 집에 가지고 있던 오븐과 함께 이 밑에 글이 하나 써 있었는데 소각하기 위해 설치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체를 소각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앙리의 이 그림과 설명을 보고 나서 시신을 오븐에 소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앙리가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자 이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앙리의 변호사조차도 그림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을 정도로 집안 내부도의 그림과 설명은 꽤 자세하기 때문에요. 재판부는 범행이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앙리 랑드리의 사형은 1922년 2월 25일 프랑스 베르사유의 단두대에서 집행됩니다.
그리고 잘린 머리를 프랑스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현재는 미국으로 옮겨졌어요. 미국 헐리우드에 위치한 이 죽음의 박물관이라는 곳에 현재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앙리 랑드리의 이야기가 미국에서 꽤 유명한 편이에요. 아마 이것 때문에 머리가 미국으로 옮겨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1940년이었는데 찰리 채플린이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살인광 시대라고 하는데요. 현재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하시면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1916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과부 연쇄살인마인 푸른 수염 앙리 랑드리의 범죄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9시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미스테리 사건의 신지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생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시작하기 전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깊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 사진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실제 사건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재현한 사진입니다. 누군가 촬영해 준 것으로 보이고요. 사진 속 남성은 환자복을 입고 있어요. 허리에는 보호대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복을 입었으니 그러면 병원에서 찍은 사진일 것이고요. 이 남성은 어떠한 일로 허리를 다쳐서 입원 중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죠. 하지만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환자치고 상당히 밝아 보인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남성은 입원해 있지만 웃는 표정이나 손동작을 봐서는 심각한 상태는 아닐 것이고, 마치 이 전체적인 장면이 입원한 상황을 기념하듯이 찍었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사진이 찍히기 전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이유는요, 이날 저녁 고속도로 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사진 속 남성의 졸음운전으로 벌어진 사고였는데, 다행히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현장에선 아내와 뱃속에 있던 7개월 된 태아가 사망하게 됐죠. 다시 정리하면 이 남성은 아내와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가 자신의 실수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앞에서 본 사진이 재현된 장면이고요. 이 사진이 원본입니다. 얼굴이 모자이크로 처리되어 있지만 표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어요. 이 남성은 조금 전 아내와 아내 뱃속에 친자식을 사고로 잃은 사람이라고는 보기 힘들 만큼 밝고 즐거워 보입니다. 왜 아내와 자식이 죽은 걸 알고도 이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그럴 만한 정황이 보였습니다. 사망한 아내 이름으로 총 32개의 생명보험이 들어있었어요. 이 사고로 남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총 95억에 달하는 거액이었죠. 사고가 났다고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보험회사와 경찰은 지금부터 이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는가를 의심해야 되고 입증해내려고 할 겁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번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와 아내의 죽음, 그리고 95억에 달하는 보험금에 관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6년 전인 2008년 캄보디아에서 18살의 여성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국제결혼 때문이었죠. 이 여성과 결혼하기로 약속된 남성은 24살이나 연상인 42살의 김승보라는 사람으로 충남 금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승보는 이미 2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고 이번이 3번째 결혼이었죠.
김승보와의 결혼으로 한국에서 살게 된 이 캄보디아 여성은 한국 국적을 갖게 되어 그리고 이민정이라는 한국 이름과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을 낳습니다. 부부 사이는 대체로 좋은 편이었어요. 이민정이 살고 있는 지역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서 시집을 온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향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고 생각보다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죠. 그렇게 6년간 타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14년 8월 22일 생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남편 김승보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판매할 물건을 구입하려고 서울 남대문에 올라갈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인 이민정에게 서울에 같이 동행해 오랜만에 부부만의 시간을 갖자며 권유합니다. 사실 이때 이민정은 남편의 말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는데요.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7개월째라 배도 많이 불렀고 몸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은 좀 힘든 상태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여러 번 부탁하는 바람에 결국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날인 2014년 8월 23일 시간은 새벽 3시 41분쯤이었어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시 부근에서 달리고 있던 승합차 한 대가 갓길에 서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서울에서 일을 마친 김승보가 서둘러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깜빡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었죠. 이 사진이 사고 당시의 상황인데 뒷모습이라 심각성이 제대로 보이진 않습니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볼게요. 김승보가 운전하던 승합차 오른쪽이 충돌과 동시에 달리던 속도의 영향으로 화물차 밑에 깔려 들어갑니다. 이 사고로 김승보는 갈비뼈 2군데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고요. 그중 조수석 쪽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죠. 사고 직후 정차 중이던 화물차 운전자는 김승보에게 동승자가 있는지를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하지만 김승보는 이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견인차가 도착해 같은 질문을 했지만 이때도 김승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고 15분 후 응급구조원들이 출동했습니다. 본격적인 구조 활동이 시작된 것인데 이때 김승보가 처음으로 조수석에 임산부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차량이 심하게 훼손된 탓에 이민정 씨는 차 안에서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구조대가 어렵게 이민정 씨의 팔을 발견해 맥을 짚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오른쪽 다리는 사후경직이 시작되고 있었죠. 굉장히 큰 충격의 사고였고 산모가 사망하자 뱃속의 아이도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김승보는 새벽에 졸음운전을 하다 정차돼 있는 화물차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며 진술합니다.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김승보가 운전한 승합차는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다 화물차와 충돌했으며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주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 아내와 아이를 잃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김승보의 수상한 행보들이 알려지면서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던 이 사고는 몇 가지 의혹과 함께 다시 한번 조사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심한 부분은 사망한 아내인 이민정의 이름으로 가입된 32가지의 보험 가입 내역이었습니다. 그중 26가지의 보험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교통재해 특약보험이었는데요. 남편인 김승보는 캄보디아 출신인 아내의 외국인 등록번호와 이민정이 한국으로 귀화했을 당시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편법으로 이용해서 여러가지 보험에 가입시켰고 매달 내야 할 보험 납입금만 490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이민정이 사망하자 남편인 김승보가 받게 될 보험금 총 액수는 무려 95억 원에 달했죠. 한 명의 사망 보험금으로는 과해 보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보험 가입 내역과 납입금 그리고 수령액만 95억이라는 점에 이상함을 느낀 보험회사와 경찰은 당시 김승보의 사고가 단순 졸음운전은 아니고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기 사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조사했던 거죠. 당시 김승보는 금산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던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 제출한 보험 청약서에는 월 수입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상하죠? 이민정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총 납부액은 월 490만 원이었거든요. 이 보험 청약서가 사실이라면 김승보의 가족은 월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자영업자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정도의 납부액이라는 것인데요. 경찰도 이 점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김승보에게 왜 이런 과한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 납입금을 어떻게 충당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김승보는 생활용품점의 단골 손님 중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실적을 위해 가입해주다 보니 늘어났고 아내도 스스로 보험 가입을 원했다고 대답하는데요. 거기에 고액의 보험 납부금에 대해서도 김승보는 가게 수입 외에 이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으며 수입을 다 합치면 월 1,000만 원 가량이니 보험료를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2장의 차용증도 제출했어요. 이런 점을 보면 김승보의 말이 사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에서 이 차용증에 관한 진위 여부가 가려졌어요. 알고 보니 김승보가 지인들에게 부탁해 만든 가짜 차용증이었고 실제 동거래는 없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오히려 김승보 앞으로 3억 원의 대출금이 있었어요.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보험과 관련된 의혹 외에도 김승보의 수상한 점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졸음운전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 사고는 김승보의 계획으로 정교하게 꾸며진 살인사건이라는 이야기인데 의심스럽지만 현재 상태로는 어디까지나 정황뿐이죠.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나던 경부선 고속도로이고요. 가운데 보이는 불빛이 해당 차량입니다. 자세히 보셔야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졸음운전이라면 어두워서 차가 보이지 않지만 불빛의 흔들림을 알 수가 있어요. 졸음운전은 직선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지만 이 차량은 전혀 흔들림 없이 직선 주행을 하고 사고 순간까지도 계속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죠. 김승보의 주장대로 졸음운전이라면 핸들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찍혔어야 합니다. 확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차량은 불빛의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졸음운전으로 보기 어렵고 사고 직전 오히려 핸들을 살짝 꺾어서 직선으로 사물차 뒤에 달려드는 장면도 보입니다. 그리고 김승보가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요. 이 CCTV가 유일한 사고 순간의 증거물인데요. 화면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대로 구분해낼 수는 없지만 다수의 졸음운전 영상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졸음운전을 하는 차량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차량을 잘 보시면 차체가 도로에 나 있는 경계선을 보고 알 수 있죠.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이번에 왼쪽으로 붓고 있어요. 점차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가드레일에 충돌합니다. 운전자가 이 충돌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김승보의 운전 영상과 다르게 주행이 굉장히 불규칙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졸음 운전을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직선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김승보는 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 이미 8곳의 커브 구간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졸음 운전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프로에서 김승보의 졸음운전 주장을 반박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당시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꾸며서 실험했는데 CCTV 영상에 촬영된 순간과 동일한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총 2번의 핸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핸들을 오른쪽으로 약 9도 정도 틀은 후 그 상태로 직진 주행을 하다 충돌하기 약 2.2초 전 다시 왼쪽으로 핸들을 한 번 더 틀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실험을 통해 만약 왼쪽으로 틀지 않았다면 김승보의 승합차는 화물차가 아닌 가드레일에 부딪혔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운전을 한 김승보는 화물차와 충돌하기 2.2초 전 핸들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게 되죠. 해당 프로는 충돌 직후 촬영된 사고 차량 사진에서 바퀴 방향이 약 10도 각도로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김승보가 계속해서 주장하던 졸음운전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고 당시 아내인 이민정의 상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요. 가장 이상한 점은 이민정의 혈액에서 디펜히드라민이라는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임신 7개월의 임산부가 수면 유도제를 먹는다는 것은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요. 임신을 겪으면서 불면증이 올 수는 있습니다. 초산의 경우라면 산모가 호르몬의 변화를 적응하지 못해서 임신 초기에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민정은 이미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고 예전에 약물로 한 차례 유산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면제가 필요한 증상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이민정의 경우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이외에 사망한 이민정에게서 이상한 정황들이 더 나타납니다. 사고 당시 구조대원이 차 안에서 이민정을 발견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사망 진단서에 기록된 사망 원인은 내부 장기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입니다. 과다 출혈로 심장이나 뇌에 전달돼야 할 혈액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초음파로 살펴본 이민정의 복부 내에서는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고 엑스레이도 촬영해본 결과 골반 골절이 있었지만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1시간에서 2시간가량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민정의 몸에서는 사망 후 4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반들이 발견된 겁니다. 시반은 시신에 나타나는 얼룩이에요. 사망하면서 혈액순환이 멈췄고 그 굳은 피들이 피부 밖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망한 시신의 자세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로 많이 사용되죠. 경찰은 이민정의 몸에 나타난 시반 자국을 보고 아내가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반이 생기는 시간에는 개인차가 있고 사고 직전까지 살아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도 남아있다면서 경찰의 추측을 반대했어요. 아직 어느 쪽의 말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양측이 다른 추측을 내놨을 때 정확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시신을 부검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민정의 시신은 사고 직후 빠르게 화장됐어요. 이것도 김승보가 미리 이민정의 화장을 예약해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신에 대한 의문점이 확인할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게 됐죠.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2014년 11월 검찰의 기소로 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심에서 김승보는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집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화물 차량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고, 발견한 지 20초 만에 사고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에 검찰이 항소합니다. 2심 재판이 열렸죠. 이번엔 금전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입의 대부분을 고액의 보험금 납부로 지출한 점과 아내가 교통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던 점, 사고 순간 평소 착용하지 않던 안전벨트를 김승보는 착용하고 있던 점,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 당시 고속도로 사고와 교통사고 등을 검색하는 흔적이 있었고, 실험 결과 운전자의 의도적인 핸들 움직임이 인정되면서 이 같은 간접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김승보가 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사고라고 판단해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2017년 대법원은요, 2심에서 인정한 정황만으론 사건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다면서 파기환송을 결정합니다. 결국 사건이 3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죠. 파기환송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까 본 CCTV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시 김승보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조정한 부분이 인정되지만 추돌 직전 다시 왼쪽으로 핸들을 꺾은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였는데요. 여기서 파기환송이란 어떤 재판에 판결이 났을 때 피고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결과는 그대로 대법원까지 거치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전 판결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다시 한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전달된 판결문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선 충돌 직전 김승보가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다는 부분이 증명되지 않으니 이 점을 다시 확인하고 판결하라는 대법원의 지시가 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복잡한 재판 과정만큼이나 아주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들은 상당히 많은 사건이죠. 김승보는 자신의 수입을 속이면서까지 과도하게 아내의 생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점과 배가나와 안전벨트도 할 수 없는 아내를 장거리 운전에 동행하게 한 점, 사고 직후 아내가 동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급하게 아내를 화장시킨 점 등을 들 수 있죠. 그리고 검찰에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죽을 만큼 괴롭다고 말하던 김승보의 심리 상태는 전혀 우울하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도 너무 힘들다며 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지만 정작 눈물을 흘린 적은 또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들은 사망한 아내의 친구이자 같은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 여성이 한 증언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내 장례식 날 김승보는 밝은 표정으로 식사도 잘 했고 문상객들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내와 아이의 사망 직후 이렇게 사진을 찍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정황은 누가 봐도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모든 의문들이 어디까지나 추론에 가까우며 형사재판은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논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요. 간접 사실만을 근거로 김승보의 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살인이라고 확신하기에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판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승보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진다면 보험사에서 4년째 지급하고 있지 않는 95억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됩니다. 총 100억 원이 넘어가게 되겠죠. 진실이 무엇인지는 김승보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김승보는 무죄를 이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현재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해 파기환송 심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사고와 아내 사망, 그리고 95억에 달하는 보험금에 대한 미스터리 사건이었습니다.